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오늘도 이제 사회문화 수업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녹화되고 있네요. 자, 갑시다. 자, 오늘은 미시적 관점에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시적 관점이란다면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말밖에 없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안에 다양한 이론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무엇인가를 봐야겠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요, 일단 대전제를 보도록 할게요. 일상생활, 이거 너무 두껍다, 그죠? 잠시만요. 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상호작용에 관해서 초점을 두는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번에 했던 기능론이나 갈등론은요, 일상생활에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사회 구조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론 같은 경우는 사회 구조가 어떻게 존속되느냐, 사회 구조의 각 기능들이 어떻게 굴러가서 존속되느냐가 기능론이었다면은, 갈등론은요, 사회 구조가 얼마나 불평등하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얘기했어요. 하지만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그 전제 자체를 깹니다. 사회 구조로 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애당초 이 사회를 볼 때 구조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을 봐야 된다.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미안해요.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자입니다. 그래서 대전제를 한다면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보시면 되고요. 사회 문화 현상은 개인 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주관적 의미 규정과 해석을 주고받으며 형성된다고 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중요한 포인트, 키포인트 체크할게요. 상호작용 과정, 일상적인 상호작용 과정 체크해 두시고요. 주관적인 의미 규정과 해석 체크해 주세요. 이게 전부예요. 여기서 모든 이론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뭔 말이냐면은 주고받은 상징. 자, 여기서 말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상징이란 말에 이제 집중해 주세요. 상징. 이 상징이란 말은요, 주고받은 상징, 언어, 몸짓을 얘기합니다. 언어, 몸짓, 눈짓, 손짓, 발짓, 말,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치껏 한단 말 있죠. 눈치 본다. 예를 들어서 쌤이 언제가 될까요? 언제가 될까? 그래, 쌤이 너희들한테, 형이 맨날 장난치죠. 장난치다가 순간 정색할 때가 있어요. 그럼 너희들 순간적으로 딱 조용해져요. 수업 시간에 내가 맨날 니들 친구처럼 장난치다가 갑자기 야 조용하네? 야, 이러진 않았고 어떻게 했지? 어쨌든 쌤이 분위기를 잡을 때가 가끔 있죠. 순간적으로 막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한다거나 떠든다거나 하면은 선생님이 정색을 하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래도 딴짓 하나요? 아니죠. 자세를 바로 잡죠. 이런 것들도 다 상징이에요. 선생님의 눈짓, 행동, 사용한 언어 등에 따라서 언어 등을 여러분 해석을 하죠. 형욱쌤이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선생님의 행동을 너희들이 해석을 해요. 그 과정에서 사회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대표적으로 결혼에 대한 신세대와 윗세대의 해석이 낳은 갈등이 선생님이 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진작에 이거 말할 걸. 자, 나한테 썰 풀라고 말할 것이라 되어있죠. 이왕 써있으니까 썰을 풀게요. 그러면은 자, 선생님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요. 몇 년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썰강 찍겠네요. 여기 그림판 켜야 되나? 싫어요. 자, 자, 선생님이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선생님이 독신주의자라는 걸 알죠? 비혼주의자입니다. 선생님은 연애도 글쎄 하고 싶지 않고요. 결혼도 하고 싶지 않아요. 자, 선생님은 왜 결혼하고 싶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이 상징과 상호작용론에 투영해서 말하면은
선생님은요, 이 결혼이란 것을 어떻게 의미 부여했냐면은 희생이라고 의미 부여했어요. 희생. 희생과 그리고 상처, 상처라고 난 여기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아,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은요, 결혼을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것 같아요. 나는 글쎄요, 나랑 결혼하는 그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될 것 같아요. 나에게 결혼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는데 굳이 결혼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줘야 되느냐라는 의미예요. 선생님은 결혼 이렇게 부여했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선생님은 결혼은요 어떻게 의미 부여했냐면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요 필수가 아니라 기호예요. 기호. 나에게는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과 친한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은 신세대죠. 여러분은 나한테 벌써 29이 됐다고 내일 모레 30이라고 말하지만 선생님은 아직은 그래도 신세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결혼은 기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래서 난 내 자신에게 당당하거든요. 난 내가 연애한 적이 없는 거랑 결혼을 안 할 계획이란 걸 남에게 숨기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옛날에 우연히 어떤 어른이 쌤한테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길래 아니요 저 독신주의자인데요. 저 연애 안 할 겁니다.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윗세대 분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어른이 결혼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독신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예의가 없는 거다. 선생님 지금 생각해도 좀 화가 나네요. 예의가 없는 거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어이가 화가 나잖아요.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물론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요. 지금 생각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 공감을 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네, 이해는 하죠. 네. 왜냐면 선생님 윗세대 같은 경우는 결혼이 필수였으니까요. 결혼을 해서 자신의 자식을 낳아서 자신의 대를 이으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아니, 그 윗세대 분들은. 그러니까 결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물론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젊은 놈들이 결혼을 안 한대. 얼마나 싸가지 없어 보이겠어요. 하지만 선생님 세대에는 결혼에 대한 해석이 다르죠. 결혼이라는 상징, 그 결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나에겐 달라요. 할 수 있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세대와 윗세대의 이제 아랫세대와 윗세대의 결혼에 대한 해석, 결혼이란 상징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생겼고 이에 따라서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그 어르신 분 가끔가다 보거든요. 저랑 사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이후로 그게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확실한 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 선생님 나이 때는 꼭 결혼뿐만 아니라도 어,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의 다양한 어떤 예의, 유교, 뭐 종교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기 이런 다양한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그에 따라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게임도 보죠. 게임. 여러분 게임 컴퓨터 게임.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게임은 사회악이었어요. 게임에 부여된 의미는 사회악이었습니다. 사회악. 우리 어머니가 선생님 게임하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왜? 그쪽 세대 분들은 건전하게 논다는 것에 밖에서 공차고, 뭐 친구들하고 뭐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이게 건전하게 노는 거지. 방구석에 박혀서 게임만 하는 건 별로 건전해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어떻죠? 게임이 그렇게 불건전한 게 아니에요. 모여서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죠. 그래서 게임에 대한 의미보다 바뀌어간다. 뭐 이런 사례들이 있겠죠. 그래서 상징적 사고적으로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상징, 몸짓, 발짓, 언어, 행동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고 이러한 의미 부여가 낳게 되는 사회 갈등 혹은 이런 의미 부여가 낳게 되는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분석하는 이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 론의 기본 속성은 상징과 상응 정의에서 시작됩니다. 상징은 아까 얘기했죠. 뭐 몸짓, 행동, 그리고 뭐 행동,
언어, 말 이런 것들이라고. 그리고 상황적인. 이게 뭐냐면은 해석, 상징에 대한 해석을 의미한다. 해석을 의미한다. 상징이 있잖아요. 이 상징이란 것도 있잖아요. 일단 아래서 볼게요. 이 상징이란 것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 현상은요, 수많은 상징과 이해에 대한 주관적 상황 정리의 과정에서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관적 상황 정의 과정에서 일어난다. 사회 현상은요, 수많은 상징과 이해에 대한 주관적 상황 정의의 과정에서 일어난다. 자, 볼까요? 여러분 상징이란 것 상징 중에서 자, 욕, 네, 욕을 한번 해볼까요? 욕 중에 이거 있죠. CX.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강의다 보니까 선생님이 대놓고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CX라고 하면은 이제 대충 어떤 욕인지 알죠? 근데 이 CX라는 이 단어 있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쓰죠. 그리고 솔직히 양심 고백해서 선생님도 자주 해요. 친구들하고 있을 때. 친구들하고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장난이잖아요. 친구들 때 물론 나쁜 말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나쁜 말이긴 하지만 사실 장난이죠. 그냥 해보는 그냥 친구들끼리랑 추임새에 가까운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쌤 앞에서 써요? 쌤 앞에서 가끔마다 실수로 그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쌤이 야 너 방금 뭐라 했냐면은 아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죠? 이 시땡이라는 욕이라는 이 상징은 어떻게 해석된다? 상황에 따라서 같게 해석된다? 다르게 해석된다? 다르게 해석된다. 친구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통 어떻게 해석한다? 써도 되는, 재밌는, 재미를 추구하는 건 추임새. 선생님 앞에서는 어떻고? 선생님 앞에서는 어떤 거? 쓰면 안 되는 말. 쓰면 안 되는 말. 쓰면은 예의 없는 말로 통용되곤 하죠. 그래서 이렇게 미안해요. 상황 정의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른 상징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상황 정의는 단순히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해석해요. 그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는 미안해요. 시땡이라는 말을 써도 돼. 특정 상황에서는 선생님한테 좀 더 친근하게 대해도 돼. 특정 상황에서는 문영욱이라는 사람한테 이게 좀 장난을 쳐도 돼.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들어야 되지만 쉬는 시간에는 장난을 쳐도 돼. 라고 상징에 대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정말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현상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사회현상은. 예를 들면은 상황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져요. 문화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여러분 한국에서 양치질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이요 밥 먹을 때마다 양치질하는 거 보고 많이 놀란대요. 외국인들은 저렇게까지 깔끔을 떨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우리나라 깔끔을 떨어야 된다는 것보다 저렇게까지 청결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우리나라 사람은 청결에 대한 상황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라는 상황에서는 필수적인 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물론 지켜야 되긴 하지만 진짜 좀 과격하게 말한다면은 강박증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 시라고 상황 정의를 했고요. 청결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외국 사람들은 청결이라는 단어에 지켜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엄격하게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죠. 이런 상황적의 차이가 어떤 사회현상을 불러오냐면은 밥 먹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하는 거? 양치질하는 거. 바로 양치질하는 문화적 차이를 불러오죠. 양치질 횟수와 관련된 문화라는 양치질 문화의 차이라는
사회현상의 사회현상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런 걸 연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는 이런 상황정의 과정에서 일어난다. 서로가 상황정의에 대한 오해 혹은 잘못된 상황정의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잠깐만요. 3번을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러면 안 되는데. 됐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사회 문제는 이런 상황정의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이 상징적 상호작용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사회 문제가 일탈자, 문제아. 아직 일탈이로 안 들어갔으니까 문제아에 대해서 일어납니다. 문제아. 가장 많이 다루는 사회 문제입니다. 소위 일탈자, 나쁜 애들, 나쁜 애들. 깡패? 양아치? 예, 좀 속된 말로 양아치. 양아치는 왜 생기는 애가 가장 많은 이제 주제가 되죠. 어쩌라는 건가? 이 얘기가 되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 길 가다가 선생님이 담배를 피고 있네요. 내가 문영욱이 담배를 피고 있네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날 해석할까요? 쌤 담배 안 피는 줄 알았는데 담배 피시네? 끝이겠죠? 끝일 겁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흡연을 하시는 선생님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분들을 본다 해서 별 감흥은 없어요. 담배 냄새가 좀 나네 이 생각은 하지만 완전 담배 피다니 너무 못됐어 이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성인이 담배 피냐고 끝이죠. 성인이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는 별 정의를 안 해요. 하지만 학생이 담배 피는 거를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만약에 문과 1등인 어떤 친구가 담배를 핀다 칩시다. 그거를 이준쌤한테 걸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이준쌤이 뭐라 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난리가 나겠죠? 일단 바로 교무실로 불려올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네가 담배 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준쌤은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혼내시고 옆에 있던 형욱쌤은 진짜 실망이다. 나 니 그렇게 믿었는데 니 진짜 양아치였네. 학교 규칙을 만만히 하는 양아치였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그 친구가 담배 피는 행동을 보고 그 친구를 어떻게 정의했다? 그 친구가 담배 피는 그 행동을 양아치의 행동이라고 정의했다라는 거죠. 상황정의를 끝냈어요 이미. 자, 그래서 선생님은 그 친구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거죠. 1등 담배를 펴버린 1등인 친구에 대해서 이 친구는 양아치라고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정의를 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요? 사실 이 친구가 담배를 핀 이유는요 정말 간단했어요. 궁금해서. 아니 담배를 피면은 그렇게 콜록콜록 거린다는데 뭐가 좋아서 담배 그렇게 많이 피자고 진짜 순전한 실험 정신에 의해서 폈을 뿐이에요. 콜록콜록해서 힘이 들면서까지 담배를 필 가치가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실험했을 뿐인데 재수없게 걸린 거야. 그리고 선생님은 거기다 양아치라고 상정을 해버린 거지.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요? 이 친구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냥 재수없게 한번 걸려서 양아치가 돼버린 거야. 나쁜 친구, 일탈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 볼 때마다 그 친구에게 이제 얘기하겠죠. 야, 너 오늘은 담배 안 피냐? 야, 너 오늘도 담배 가지고 있지? 야, 가방 검사할 테니까 가방 펴봐. 어떻게 할까요? 그 친구는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이미 해석된 양아치라는 프레임에 쓰이는 거죠. 그럼 그 친구는 나중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과거엔 전부 1등이었지만 지금은 양아치일 뿐이구나. 내가 노력해도 양아치, 안 해도 양아치면은 양아치로 살자. 그래서 그냥 일탈자로 제가 담배 뻑뻑 피면서 막 술 담배 하면서 나쁜 짓 하면서 진짜로 나쁜 사람, 일탈자, 양아치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낙인 이론이라고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디에 많이 사용되는 이론이냐면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범죄 재범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왜 감옥 갔다 오는 사람이 재범을 저지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왜 우리 감옥 갔다 오면은 호적에 빨간 줄 그인다고 하죠. 그 빨간 줄이 낙인이 되는 거예요.
그 빨간 사람들이 그 빨간 줄을 보면서 감옥 전과자라는 사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인간 쓰레기야.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상황 정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감옥 생활 끝나고 이제 나오면서 나 이제 진짜 착하게 살 거야 라는 다짐이 그들이 이 사람 전과자야, 이 사람 인간 쓰레기야 라는 낙인에 의해서 아, 이게 다 의미가 없구나, 열심히 살려는 나의 의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라는 해석을 하면서 이제 그 범죄자가 열심히 살려는 이미 나는 범죄자로 낙인 찍혀 있기 때문에 나는 범죄자야 라고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고 진짜 재범을 저질러서 또 감옥에 가버리더라 라는 재범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이제 많이 연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징적 사고정론의 장점이라 한다면은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둬 사회문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합니다. 이건 굉장히 좋아요. 그 앞에서 보면은 기능론하고 갈등론은 개인의 초점을 두지 않아서 기능론 같은 경우는 개인이 그냥 사회의 부속품으로 취급하면서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요. 상징적 사고정론은 꼭 개인이 혁명을 아니더라도 혼자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개인의 자율성을 통해서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무시함으로써 개인의 영역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상징적 사고정론은요, 애당초 초점이 개인이에요. 초점이 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사회문화 현상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개인이 이 사회의 문화를 개인이 상징을 해석해 감으로써 이 사회문화 현상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정말로 대단한 장점이 있긴 있는데 한계가 되겠죠. 한계로서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 구조나 제도 측면을 경시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상징의 해석에 의해서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말을 했어요. 사회 현상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를 가는 이유는 상징적 사고정론에 따르면은 여러분이 학교에 가는 이유는 뭐죠? 학생은 학교에 가야 된다라는 의미부여한 거예요. 학생이란 개념을 의미부여한 거예요. 학생은 학교에 가야만 한다라는 의미부여를 했고, 학생은 학교에 가는 게 어울리다라는 의미부여를 했고, 그렇게 상황적인 학생과 학교에 대한 상황적인 맞추니까 여러분 학교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굉장히 자율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은요, 여러분 스스로 한 주관적인 해석 때문에 학교에 온 거라니까요. 굉장히 자율적이죠. 여러분 스스로 해석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여러분이 학교에 온 이유는요, 단순히 이런 여러분의 자율적인 상황적이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동시에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안 가면은 잡혀가요. 부모님이 의무교육이라서. 즉 우리나라 법이나 제도, 법이나 제도라는 이제 기능론의 법이나 제도의 기능으로 인해서 그 기능이 제대로 잘 작동해서 여러분이 교육이라는 것을 받는 거거든요. 의무교육, 적어도 의무교육은. 근데 상징적 사고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오로지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를 만들었다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거든요. 당장 여러분이 방금 말했지만 여러분 학교 오는 것도 의무교육이라는 법과 정치라는 영역의 기능으로 인해서 학교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 사고적론은 이런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의 구조나 제도 측면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경시한다 라는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요, 기능론과 갈등론, 즉 거시적 관점은 개인의 행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개인의 자율적 행위를 무시하고 경시해요. 기능론과 갈등론 둘 다 그렇잖아요. 반대로 상징적 사고적론은 사회의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해요. 그래서 사회의 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중 어느 한 관점만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사용할 때 사회의 문화 현상을 깊이 있게 유의미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빠이!